버블이 된 경고가 아니라 대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변화를 사는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 오마카세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격월 이건규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대호 기자를 대신해서 이 진행을 맡은 와이스트리 송일아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식계의 허준 네. 선생, 맥을 네. 탁탁탁 집어주시는 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훅 네. 지나가 버렸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네, 같아요. 벌써 네. 12월이라니. 네. 대표님께서 9월달 또 네. 10월달, 9월달엔 또 원래 나오시지 않는 이제 달이었는데 네. 이제 스팟성으로 네. 긴급하게 나오셔가지고 네. 반도체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네. 조명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 이후로 정말 반도체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조금 이대호 기자하고 이제 스케줄을 좀 잡을 때 보통은 좀 늦게 잡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에 좀 잡는데 이제 추석 끝나고 잡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추석 전에 잡아야 된다. 이거는 급하다. 변화가 네. 너무 좀 많아서 네. 추석 이후에 얘기하면 너무 타이밍상으로 좀 늦을 것 같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때쯤에 저희 포트폴리오도 좀 변화도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IT에 변화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좀 강하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네. 그 얘기 또 집중적으로 이따가 네. 나눠보겠고. 그리고 네. 제가 이제 또 한 번 조금 확신 있게 올해 좀 변곡점이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월경이었는데 그때 이제 지수가 2,400에서 2,600 정도 됐을 때 제가 이제 올해 조금 주식시장이 좀 버블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제 개인적으로나 회사적으로도 조금 자금 집행을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는 조금 장난식으로 얘기했지만 제 입으로 버블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는 제가 펀드 매니저 생활 25년 하면서 처음 사실 뱉은 말이었어요. 아, 정말요? 예, 예. 25년 펀드 매니저 예, 생활하면서 예. 버블이라는 버블이 단어를 올 수 입 밖에 있을 것 낸 같다. 게 올해 4월이 예, 처음이었다. 예, 어떤 예. 시그널 때문이었어요, 그때는? 그때 이제 뭐 유동성도 좀 많이 풀리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확실하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탄탄했었고, 뭐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이제 방산이라든지 요런 조선이라든지 이제 조방원 쪽이 네. 조금 확신이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그렇죠. 이제 하반기 되면서 이제 주도주가 좀 바뀌긴 했지만 맞아요. 충분히 이제 재평가받을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주로 이제 제조업이 경쟁 관계에 있는데 네. 이제 중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분쟁이 좀 격화되면서 네. 이제 한국 제조업들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현재 지금 녹화하는 이제 네.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네. 간밤에 네.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어요. 네. 뭐 시장에서 예상을 했지만, 네, 근데 이제 조금 서프라이즈했던 거는 이제 네. 단기 국채를 이제 네, 맞습니다. 매입한다고 네. 발표를 해서 네. 일단은 미국 그 시장은 올랐는데 네. 네. 이제 한국장은 또 그렇게 또 반응을 네.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또 어떻게 네. 봐야 되나요? 기존에 이제 기대감으로 좀 선반영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사실은 이제 노멀한 과정이었고 네.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했으면은 굉장히 시장이 쇼크로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 장도 스물스물 오르고 있었고 우리나라 장도 이제 알게 모르게 조금 스물스물 올라서 벌써 뭐 4,000에서 4,100 사이였으니까 거의 4,100에 가깝게 좀 반등했던 부분들이 좀 선반영됐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어저께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좀 부정적인 부분을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가 1회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뭐 상당히 매파적인 부분이어서 좀 약간 좀 쇼크로 다가왔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대로 이제 돈 풀기가 시작이 된 거. 이렇게 빨리 시작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단기 국채 매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QE랑 약간 비슷한 효과.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로 돌아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그게 굉장히 조금
전격적이거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랐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 두 가지가 조금 충돌하면서 그렇죠. 좀 선반영된 부분도 있었고 이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이 좀 충돌하면서 시장이 혼재하면서. 네. 조금 혼재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저는 올해 말 그리고 내년 될수록 이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유죠? 왜냐하면 이제 네. 유동성이 더 확대된다라는 네. 부분에 대한 힌트를 준 거이기 때문에 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시장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1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네. 이게 연준 의장이 뭐 내년에 그렇죠. 뭐 교체가 되고 하면은 이제 친 트럼프에 이쪽 가까운 인사, 네. 인사가 등용이 되게 되면은 사실 이제 한 번 인하라고 다 믿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두세 차례. 희망 회로로 예. 이제 친 트럼프 예, 인사가 예, 되면은 적어도 뭐 두 번 이상은 많게는 하지 뭐 않을까? 네 번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시나리오가 좀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내년 저는 뭐 빠르면 올해 뭐 말부터 그리고 좀 늦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내년도 다시 유동성 장세가 네. 나타날 수 있다. 네. 요것도 짚고 또 기억을 해놔야겠네요. 네. 일단 자료를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예. 뭐 예. 최근에 좀 이 자료를 만들 때가 사실 이제 3,800까지 빠졌을 때 이제 왜 빠졌느냐를 좀 정리하고 싶어서 네.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네. 뭐 여전히 조금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시장을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네네.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서 나스닥 가격을 좀 하락시켰던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과거와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의 어떤 가격 트렌드가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금처럼 이제 시장 위험 자산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회피 자산, 그렇죠. 예, 뭐 그런 느낌으로 좀 가져갔다라고 보면은 지금은 시장과 굉장히 딱 달라붙어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장에 이제 선행지표로 좀 작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어떤 있거든요.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 계기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보유 비중을 많이 늘리게 그렇죠. 됐고요. 뭐 네. 헤지 펀드라든지 다른 펀드들 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상품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가질수록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업체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가져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시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개인들끼리 싸우는 시장, 물론 이제 거대 자본도 있긴 했지만 개인들이 이제 싸우던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전문가 집단 내지는 좀 큰 주체들이 좀 들어오면서 시장의 어떤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은 정말 스마트 머니가 먼저 이동을 하면서 이제 많이 끌어내기도 하고 만약에 이게 이제 리스크를 좀 테이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비트코인을 먼저 끌어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 전 생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덩어리가 점점 커지고 기관들도 그리고 들어오고 되게 하면서, 이제 돈에 되게 민감한 주체들이 그쵸. 그러니까 돈 냄새를 빨리 맡고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주체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돈 벌기 더 어려운 시장으로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과거에는 뭔가 금의 대체제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제 개인들끼리 인식했었는데. 막 싸우는 시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전문가 느낌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 발자국 빠르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도 마찬가지고 매수도 마찬가지고. 그럼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투자하기 사실 더 어려워지는 이제 저는 돈 벌기가 더 어려운 시장으로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제 폭락이 먼저 나타났었고, 근데 그 부분을 저는 대부분 예측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상승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점 내지는 수준으로 뭐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만약에 그런 시점에 온다라고 하면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가져가야겠다는 그래서 생각이 저는 드네요. 비트코인도 이제 만만치 않은 시장이 됐다라는 부분을 최근에 이제 폭락을 통해서 좀 느끼게 됐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또 조금 제목을 이제 흔들리는 시장 이렇게 다른 잡아주신. 부분이었고요. 네네.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더 급락만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의 비트코인은 좀 나스닥
나스닥하고 좀 연계돼서 움직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나스닥이 폭락하지만 않으면 네. 혹은 비트코인이 폭락하지만 않으면 그 비슷한 자산의 움직임은 그래도 이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이후에 최근에는 좀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여기서 더 폭락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이 비트코인 가격이 나스닥을 추가로 끌어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사실 좀 국채나 환율 얘기도 네.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네. 환율은 왜 이렇게 안 빠지는지, 또 국채 금리는 환율- 또 왜 일본 국채 금리 왜 또 저렇게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지, 네. 이게 또 시장이랑 옛날이랑 계속 반대로 움직이는 느낌이 네,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되게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네. 있는데요. 이제 일본 국채 금리가 조금 그러니까 환율이 좀 먼저 네. 낮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이제 같이 동조화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워낙 이제 환율이라든지 금리 이런 부분들은 워낙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돼서 결과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막 딱 요 요소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네네. 다만 이제 환율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 엔화랑 동조된 부분 한 가지가 엔화 있었고 동조.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외화로 돈을 벌어들여서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공장이 이제 투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화로 이제 환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달러 자체로 가지고 많이 있는. 보유하게 되는 그런 네. 부분들이 발생을 했죠. 네네. 그래서 시중에 달러 유동성이 좀 줄어든 부분이 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외환 보유고가 결국에는 이제 미국 정부 요청에 따라서 이제 미국 직접 투자가 증가하면서 외환 보유고가 좀 줄 수 있지 그렇죠.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더 이제 달러화를 살려고 달러화 자산을 살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조금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네. 결국에는 일본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인상.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내년 됐을 때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인하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엔화가 이제 뭐 과격한 수준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인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도 뭐 올리고 쉽게 올리거나 내리기가 쉽진 않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이제 그 약간 이자 스프레드가 좀 줄어들면서 엔화도 상대적으로 올해보다는 조금 강세로 가고 그리고 원화도 원화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떤 최악의 가정들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네. 불안감이. 네, 그러니까 한국 시장 이게 1,400원 뭐 중후반 1,500,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1,600원, 1,700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우려감들이 지금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노멀한 가정을 하자고 하면은 저는 과거보다 좀 더 높아져 있는 환율이 노멀하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해외 투자가 증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약간 평균 환율이 1,200원대에서 1,300원대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조금 노멀한 수준이 1,300원대에서 1,400원대로 조금 올라와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가정일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1,600원, 1,700원 갈 것이냐를 보면은 그 부분은 불확실성은 있지만 외부적인 충격이 없다라고 하면은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 또 적절한 부분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쵸. 왜냐하면은 지금 해외 수출도 되게 잘 되고 맞아요. 있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막. 외환 보유고도 사실 이제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우려감만 있을 뿐이지. 근데 이제 저는 내년 됐을 때는 외환 보유고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저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하면은 미국에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체들도 투자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국책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미국에 투자한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외환 보유고를 막 급격하게 소멸시키면서 미국 투자를 증가시키는 모습을 저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안정감 내지는 확신을 심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원하는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정세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처럼 뭐 1,200원대 이거는 이제 그거는 저는 기대하기 힘들다. 기대하기 힘들고 네. 뉴 노멀이 이제 1,300원대, 1,400원대 초반
요 정도. 까지가 뉴 노멀이 아닌가.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AI 버블 얘기를 저희가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네. 네. 근데 계속 이제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셨던 게 AI 버블을 논하기에는 네. 이제 시기상조다. 아직 네. 그럴 때는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도 이제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실까요? 변함이 없고요. 이제 요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면요. 네. 이제 왼쪽 위에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생성형 AI의 점유율을 네.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제 오픈 AI의 챗 GPT가 확실하게 점유율이 가장 높아요. 맞아요. 여전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여겨볼 부분은 저 빨간색. 요, 네. 예, 요 다른 경쟁자들이 굉장히 빨리 치고 올라오고 있다. 네. 근데 이제 경쟁자들이 누구냐를 보면은 가장 뭐 핵심적인 게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가 네. 최근에 이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제 약간 이런 이제 거대 기업들이 경쟁 상대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버블이 문제가 되려고 하면은 이 경쟁 상대들이 약해서 이제 투자를 더 이상 따라가기 어렵다라든지 아니면 혹은 후발주자가 이제 투자하다가 힘들어서 망한다라든지 이제 이렇게 안에, 되면은 이제 기존에 투자했던 것들이 좀 과잉 투자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버블이 터지게 되는 부분이 네.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후발주자들이 다 너무나 자본 여력도 많고 투자 여력도 많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뭐 3년에서 5년 내에 이런 회사들이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그럼요.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블이 있을지언정 지금은 그냥 경쟁 국면에 있어서 이제 투자 확대 국면에 있는 거일 뿐이지 버블이 많이 있어서 버블이 터질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풍선을 계속 불고 네, 있는 네, 인플레이트 되고 네,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이게 빵 하고 터질 때는 아니다. 네. 그럼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인플레이터에는 올라탈 수 있지 않나 네. 이런 지금 생각이신 건가요? 그래서 네. 그게 중요한 게 버블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3년 후, 5년 후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실적으로 근데,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거를 3년 후를 내다보고 3년 후를 위해서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냐라는 생각하면은 저는 그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투자 규모가 경쟁 심화가 더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에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서로들 이제 경쟁하면은 네. 거기서는 반도체는 다 필요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이제 버블을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너무 시기상조고 좀 이르다. 지금 그걸 걱정할 때는 아니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근데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궁금한 있습니다. 게 네. 간밤에 또 오라클 실적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시간을 지금 막 14% 막 네. 급락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그럼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 근데 이제 그거는 네. 이제 이 오라클이 사실 AI를 직접적으로 서비스하는 업체는 아니고요. 네네.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망 투자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이제 경쟁 상대가 뭐 아마존이라든지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들하고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끼리의 경쟁이 심화돼서 매출액이 기대치에 못 미친 것이지 AI 시장이 줄어들거나 AI 시장이 격화가 돼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라클은 오라클로 바라봐줘야 된다. 이거를 통해서 AI가 버블이다, AI가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클라우드 업체들끼리 네. 경쟁이 심화가 됐고 그 중에서 이제 오라클이 좀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네. 또 월말에 브로드컴도 나오는데 네. 그건 또 어떻게 좀 브로드컴은 네. 저는 뭐 실적을 뭐 오픈해 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그쵸? 저는 네. 브로드컴은 실적을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왜냐면은 이제 사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고음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었고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다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던 경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와 반면에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반 엔비디아 진영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실적 잘 나오면서 AI에 대한
뭐 논란이나 우려감을 좀 지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로드컴 실적도 기대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 AI 씬에서 보면은 최근에 그 구글이 또 네.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네. 약간 매기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아, 예, 구글 맞습니다. TPU가 네. 또 네. 엄청난 성능을 네. 제미나이 쓰시나요, 대표님? 저는 제미나이는 꼭 필요할 때만 쓰고는 네,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뭐 저희가 챗GPT를 저희는 회사에서 네. 정기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이미 쌓여 있는 네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제미나이로 갈아타기에는 네. 기존에 쌓여있던 데이터도 있고 지금 정기 구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뭐 메인은 이제 챗GPT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아직까지도. 나노바나나 써보신 분들이 네. 진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또 뭐 시각물로 만들어주는 게 정말 기가 막히다고 막 이런 네.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네. 제가 이게 약간 들썩들썩 하는데 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제 많으니까 정말 이렇게 실적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죠. 구글의 네. 성능 얘기 나오고 근데 할 텐데. 이제 제가 이제 제 주변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제 유료 구독을 2개 다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챗GPT 5 버전이 나오면서 되게 좀 서프라이즈 했던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미나이가 또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제미나이로 약간은 그 경쟁력이 갈아탄 부분이 네. 있지만 그래서 이제 챗GPT가 원래 올해 내에 이제 그 확장된 서비스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정말 급하게 올해 내 업데이트를 할 것 같거든요. 그쵸, 뭐, 네. 저기 브라우저도 내놓는다 네, 그러고, 네. 뭐도 한다 그러고. 그러면은 네. 또 챗GPT가 또 개선될 수도 있어요.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차도 뭐 새로 나온 차가 제일 좋은 차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이제 뭐 AI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회사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또 그쪽으로 쏠릴 수도 있어요. 근데 챗GPT도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또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단기간에 쉽게 결론이 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제미나이가 챗GPT를 넘어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자본 여력도 훨씬 더 많이 있고, 네. 그리고 기존에 서비스도 많이 해봤고, 고객풀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데이터가 때문에 엄청 많으니까. 저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정말 강력한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이길지는 아직까지 답은 안 나온 상태이지만 저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맞아요. 최근에도 그 제프리 힌튼 그 네. AI 대부라고 불리는 네. 그 교수님도 네. 구글이 이제 네. 오픈 AI를 좀 따라잡기 시작했다. 결국에는 시장을 많이 가져올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렇게 뭔가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네. 독주 이제 네. 체제가 이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러 맞습니다. 또 경쟁 네. 업체들로. 네. 그렇다면 이게 결국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네.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어떤 또 영향을 네. 이게 계속 뭐 긍정적이다, 네. 정말 수요가 폭발할 거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실제로 내년에도 그게 쭉 이어질 건지 또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근데 이제 누가 전망을 해도 네. 결국에는 그 반 엔비디아 진영, 그 뭐 주문형 반도체 ASIC 시장이 커진다라는 부분에는 이제 이견을 갖고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냥 당연히 그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긴 하고요. 왜냐면은 뭐 엔비디아가 이제 칩 자체가 이제 워낙 뭐 학습이든 추론이든 어디에나 쓸 수 있는 전천후 칩이기는 해요. 네. 근데 향후에는 이제 학습 시장보다 이제 추론 시장이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네. 뭐 한 3년 후쯤에는 추론 시장이 더 커진다고 봤을 때는 또 추론에 적합한 칩이 또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건 조금 더 가벼워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좀 더 가볍게 되는 거죠. 연산에 있어서 네. 속도는 더 빠르면서 좀 더 가벼운 연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구글의 TPU가 네.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확실하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냥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도 학습 시장이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엔비디아 점유율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냥 심플하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추론 시장이 더 커지기 때문에 ASIC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좀 명확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엔비디아가 지금은 전체 시장의 뭐 예를 들어서 한 75% 만약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대 바잉 파워를 갖고 있는 기업인 거죠. 네. 지금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납품할 때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싼 가격에 납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합리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AMD라든지 다른 회사에 납품할 때는 HBM을 납품할 때는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엔비디아한테 가고 있고 가격도 좀 더 싼 가격에 그렇죠. 가고 있지만 네, 네. 이제 다른 에이직 업체들한테 납품할 때는 더 비싼 가격에 납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더 내 가격 그 내고 하는 힘이 네, 또 네, 세진다는. 그쵸.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에이직 업체들이 이제 경쟁이 더 심화가 되고 더 많아지고 더 매출이 많아질수록 국내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네. 될 것 같아요. 아. 마진 측면에서 봤을 때.